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최근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에서는 최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대 20대에서 30대들이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몸을 맡길 수 있는 집의 유무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밖에도 결혼에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제가 오늘 보내드린 사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삶을 다 살아봤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나이예요. 이제 겨우 30대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엄마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부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부모라는 이름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만 낳는다고 해서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특히 제 주변에 가장 부모답지 못한 사람,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아버지는 말이에요.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아놓고는 가족을 돌보거나 책임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었죠. 아기를 엄마 혼자서 만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기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게다가 어릴 때 아이들 장난감 많이들 구매하시죠? 우리 집은요, 우리 자매의 장난감보다 아버지가 취미로 산 물건이 창고에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죽했으면 주변에서 아버지한테 오늘은 아이들 선물이라도 가져가라고 친구분들이 직접 아버지 손에 우리 장난감을 쥐어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말 다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지낸 건지 참 속이 타오릅니다. 그런 아버지와 우리 자매의 갈등이 깊어지게 된 일은 제가 대학을 갈 무렵에 생겼어요. 평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도움을 기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동생도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대학 자금을 모으겠다며 주말마다 근처 부모님 친구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정도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모으면서 다녔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벌겠다고 끙끙거렸다고 생각할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러다 수능을 치고 대학 원서를 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등록금이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겠죠.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만은 나라는 짐을 더해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몇십만 원을 여기저기 빌리러 다녔어요. 돈을 빌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집에다가 부모님에게 말해봐라는 친구들의 말도 더 이상 듣기 싫었고요. 그날도 돈을 빌리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한참 자괴감에 빠져 있었죠. 그때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왔다. 이놈의 자식이라는 것들은 아버지가 왔는데도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아? 이러니까 내가 자식을 자식처럼 생각할 수가 있나? 원, 다른 집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면 버선발로 헐레벌떡 뛰어나온다던데. 으휴. 전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인사하기 위해서 방에서 나왔죠. 그런데 아버지의 등에 있는 큰 물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기타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윳돈 있냐고 물었을 때는 돈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살 돈 있었으면 당연히 자식 대학 등록금부터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어디서 용기가 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뜸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죠.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제가 웃기는지 코웃음을 치면서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네가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너더러 대학 가라든? 대학도 돈 있어야 가지. 야, 우리나라만 극성인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간다고 정하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해서 가더라. 그리고 내가 내 물건 사오겠다는데 왜 눈치를 줘? 나도 이거 사고 싶어서 얼마나 참은지 아냐? 몇 달이나 참고서 지금에야 산 거라고. 네가 내 마누라도 아니고 아이 뭔데 큰 소리야? 이 아빠도 아빠만의 삶이 있고 낭만이 있는 사람이다 이놈아. 뭔 놈의 낭만을 여기서 찾는 건지. 아버지를 제외하고 우리 가족은요. 아버지의 삶에 단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엄마도 네 아빠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너희가 이해해라. 하고 말씀하셨지 그 행동을 비난한 적도 없었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결국 대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사정에 대학이 가당키나 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둘이서 그냥 작은 만두 가게를 시작하기로 했죠. 이 가게도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던 친할머니가 보다 못해서 우리 엄마에게 마련해준 가게였거든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저런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다니 정말 내게 면목이었구나. 저런 놈하고는 그냥 이혼하지. 왜 아직도 붙어서 살아서 고생이냐. 저 놈은 이혼당해도 싼 놈이야. 친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면서 주신 가게였죠. 할머니의 눈에도 아버지는 이혼당해도 싸다 싶었나 봐요. 가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주방 한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놀란 마음에 얼른 주방으로 가서 살펴보니 엄마가 혼자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죠. 처음에 엄마는 아니라는 듯이 저를 밀어내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재촉하니 입을 열더군요. 아니,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니? 그것도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희 아빠가 저기 건너편 미용실 사장이랑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단다. 글쎄 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어떻게 가정과 자식이 있는 남자가 여자랑 그것도 단둘이서 여행을 갈 생각을 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엄마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붙었죠. 제가 세상을 덜 살았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장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건너편 미용실 아줌마랑 여행을 갔다고요? 지금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어떡할 거야? 이 외침에도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룰루랄라 신나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여행 이야기 하다 보니 가는 방향도 맞고 마음도 맞아서 그냥 같이 간 거지. 참 사람들이 빡빡하다니까. 야야, 그것보다 저기 TV에 저거 웃기지 않냐? 너도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앉아서 TV나 같이 봐.
사람이 뭐가 이리 당당할까요?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콧노래 부르면서 아무 잘못도 없다며 신나서 놀고 있는데 엄마는 가게 구석에서 숨어서 울고만 있고 더 이상 이 관계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혼해.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이 계속 살려고 해? 엄마가 어디가 못났다고. 우리 둘 다 이제 다 큰 성인이야. 부모님 도움 필요한 나이는 훨씬 지났다고요. 난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은 못 지켜보겠어. 아빠의 행동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속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놨어요. 그러자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니? 내가 이혼하면 너희 앞에는 부모가 이혼한 집안 여자라는 수식어가 붙잖아. 아직 너희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떡하든 너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는 내가 참고 살아야지. 부모가 돼서 자식이 흠이 될 순 없잖니?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엄마의 속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같은 여자니까요. 그리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상황이 되어도 우리 때문에라도 이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엄마의 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것이요. 내가 알고 동생이 알고 하늘도 알고 있어. 이제 엄마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요. 우리 생각 말고 제발 이제는 엄마의 삶을 찾으세요. 이때 제 말에 엄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후에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결국 엄마는 이혼을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요, 아빠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재혼도 할 거지? 그럼 내 앞에 그 남자 데려와봐.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알아보는 법. 그리고 너도 네 엄마랑 내가 이혼해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사윗감 생기면 내 앞에 대령해라. 괜찮은 놈인지 이 아빠가 직접 눈으로 봐주마. 그리고 결혼식에는 아빠도 불러야 한다. 너도 아빠 친구들 알지? 그놈들이 엄청 잘 살거든. 축의금 빵빵하게 채워줄 테니 날 잡으면 이 아빠한테 부담 없이 연락하도록. 또 지내다가 아빠 생각나서 용돈 보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엄마와 끝이 나고 우리 자매와도 끝난 마당에 뭐가 그리 당당한지 우리가 마치 용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는 저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더군요. 참 뻔뻔한 작자지 않나요? 정말 치가 떨리고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엄마를 챙겨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해도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평소 모으는 버릇도 없거니와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친할머니가 마련해준 가게를 오히려 제 것이라며 달라고 했는데 그날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개잡듯이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안으로 쏙 들어갔고요. 어찌되었든 그 사람과 엄마의 관계가 정리되고 우리에게도 봄날이 계속될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우리 가게에 만두를 납품받아 가던 사장님이 엄마에게 호감을 보인 것이요. 엄마 옆에서 지켜본 제 눈에는 그 사장님이 아버지와는 달리 너무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느껴졌어요. 보통 재료를 운반하는 사소한 일에도 사장님은 우리 모녀에게 이렇게 대하셨거든요. 어디 남자가 있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합니까? 그냥 두시고 안에 들어가세요. 제게 어디 둬야 하는지 말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 옮겨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하. 사장님은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꼼꼼히 챙겨주시는 분이었죠. 그 모습에 저는 저분이 꽤 괜찮은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가게 쉬는 날 동생에게 듣게 되었죠. 어? 언니는 몰랐어? 그 왜? 우리한테 만두 납품 받던 사장님. 우리 엄마한테 몇 번이나 들이댔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2번은 넘을걸?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는데 너무 미안해하니까 사장님 쪽에서 오히려 자기가 너무 서두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보고 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니는 몰랐구나. 난 당연히 언니는 알 줄 알았지. 엄마 바로 옆에 있잖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장님이 벌써 우리 엄마한테 고백까지 하고 관심이 많았다는 걸요. 저야 장사하기 바쁘니 그런 일까지 알 턱이 없었죠. 엄마는 이미 사장님의 고백을 몇 번이나 거절한 상태였고요. 그 이유가 다 저희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딸들에게 남세스럽다며 아직도 우리 눈치만 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우리 자매는 엄마와 아저씨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이제야 엄마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 기회에 평생 희생만 하던 엄마의 인생을 많은 여성이 바라는 그런 여자의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과 아저씨는 1년 동안 자주 왕래하면서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아저씨가 우리 자매를 친딸처럼 챙기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자매는 평소 받아보지 못했던 챙김에 당황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죠. 예를 들면 동생의 이삿날이었어요. 동생은 저와 달리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대학 주변에 집을 얻어서 이사하던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트럭을 빌려와서 꼭두 새벽부터 동생의 그 많은 짐을 전부 날라주는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포장이사해도 괜찮은데, 저 짐도 많아서 그러다가 허리 다치세요. 놀란 동생이 아저씨를 말렸지만, 아저씨는 능청스럽게 동생의 말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허, 근처에 이렇게 건실한 남자가 있는데 왜 비싸게 포장이사를 해? 우리 공주님들은 거기 가만히 쉬고 있어. 괜히 무거운 거 들다가 위험해. 아저씨가 다 할 테니까 나중에 맛있는 식사나 쏴라. 이날 이후로는 전보다 더욱 열심히 엄마의 재혼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우리에게 잘하는 아저씨가 정말 우리 친아빠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효도로 보답하고 싶었죠. 몇 개월 뒤 엄마의 재혼식에 연이어 제 상견례 준비까지 하게 되어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 될 사람과는 7년이 넘는 시간을 만나왔던 상황이라 남편은 우리 엄마의 이혼, 재혼까지 우리 집 사정은 대부분 알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밖으로 이야기하기 좀 부끄러운 일도 남편과 자주 상의했거든요. 예전에 엄마의 이혼 때도 남편이 제게 힘을 실어주었고요. 자기네 어머니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신다고? 그게 자기랑 자기 동생 때문이고. 나는 자기 어머니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기가 먼저 어머니한테 가서 이혼한다고 아무도 흠이 생기지 않다고 넌지시 말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안심시켜드리면 그나마 쉽게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준 남편 덕에 엄마가 이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상견례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가게를 마냥 쉴 수는 없었어요. 상견례다 재혼식이다 바쁘지만 가게를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도 열심히 만두를 만들고 장사를 준비했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고 큰 소리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00원짜리 하나 손가락 사이에 딱 끼고서
네가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갑질, 아나무인의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이라고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더 상냥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다 찐 만두를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여자는 만두를 받자마자 바로 입에 넣더니 갑자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데일 뻔했잖아. 내가 바로 먹겠다고 했어, 안 했어? 배운 게 없어서 가게나 해서 그런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당신이 알아서 맞춰가지고 가져와야지.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만두를 반만 찌면 뭐 속이 있나요? 그래도 전 당황하지 않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상태를 설명했죠. 저 손님, 만두를 조금만 찌게 되면 속에 재료들이 다 데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흰 주문받고 바로 만두를 찌기 때문에 조금만 덜 쪄도 속이 안 익어요. 제가 뜨겁다는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만두의 특성상 그렇게 뜨겁게 찔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천천히 설명하자 갑자기 그 여자가 절 보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싶었죠. 저기요, 저 오늘 처음 보시죠? 내가 우리 새언니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찾아온 거거든요. 오빠가 자기 입으로는 착하다, 착하다 하는데 오빠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 호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새언니, 장사꾼 기질 때문인가? 기가 많이 세네요. 그러다 우리 오빠도 잡아먹겠어. 오늘은 그냥 상견례 전에 새언니 본 모습 보러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괜히 착한 연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새언니 모습 다 기억했으니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대뜸 저보고 새언니라며 기강을 잡는 신우. 사실 이전까지는 남편이 계속 신우를 만나는 걸 권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신우를 보고 싶다고 말해도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면서 피해왔고요. 신우는 교사가 되기 전에는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교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콧대가 높아져서 사람이 바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남편조차 혀를 내두르며 피할 정도였죠. 처음에 남편이 왜 그리 자기 형제를 욕하나 싶었는데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겪어보니 그런 남편의 태도가 단숨에 이해가 되더군요. 전 오늘 겪은 황당한 일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화를 내더군요. 아니, 자기가 뭔데 언니한테 기가 세니 마니야? 자기가 언니랑 결혼하는 당사자라도 된대? 그리고 언니는 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 형부가 뭐 혼자서 결혼 준비해? 아니잖아. 언니도 같이 준비하는 입장이고 모자란 곳 하나 없는데 왜 바보같이 있었어. 안 되겠다. 그냥 정보 더 아는 거 없어? 나도 주변에다가 한번 물어나 보려고. 형부랑 사이가 안 좋다더니 내가 같은 업계의 종사자라는 것도 모르나? 있는 대로 열이 받았는지 화내는 동생의 태도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의 물음에 간단하게 신우의 정보를 넘겨주었어요. 내가 아는 거라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네 형부 될 사람도 자기 동생 싸가지 없다고 집에서 대면대면하다고 그랬거든. 그러자 동생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싶더군요. 동생은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인근 학교는 일하면서 거의 다 다녀봤던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생각 정리가 된 듯한 동생은 고개를 들고 제 어깨를 탁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사람이랑 한 집에서 지내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지? 아빠한테 당해봤잖아. 우리도 준비를 하자. 그런 사람 증거도 없이 가만히 놔두면 언니 얼마나 괴롭힐지 상상도 안 간다. 꼴에 신우라고 언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어림도 없지. 동생은 제게 당부를 하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의 태도가 기특하게 느껴져서 그냥 보고 그날의 일은 쉽게 기억에서 지웠어요. 평소와 같은 날을 보내다 대망의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상견례가 있는 식당으로 향했죠. 예약한 룸에는 이미 시부모님과 신우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함께 말이죠. 신우는 룸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기는 제 큰 약점이라도 쥐고 있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행동을 한 적도 없기에 떳떳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죠. 이날 상견례장에는 친아버지 대신 아저씨가 함께 했거든요. 일단 엄마와 재혼식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였으니 당연히 이런 자리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함께 왔어요. 그리고 룸에 들어서서 시부모님끼리 인사를 나눌 때 아저씨는 당당하게 우리 집안의 상황을 설명했고요. 시부모님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고 서로 좋은 말들이 오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눈초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신우는 자기 젓가락을 쭉 빨면서 빤히 아저씨를 보고 있더라고요.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 않았죠. 역시 사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 제가 예사롭지 않은 신우의 표정을 발견한 직후 신우가 입을 열었거든요. 아, 아까 아저씨가 말한 이야기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아저씨의 본처가 갈비찜이다 치면 지금 어머니는 콩나물 무침 정도 된다는? 지금 우리가 먹는 여기 이 구첩반상에 널린 첩이요. 엄마 아빠 지금 밥이 넘어가세요?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자리에 자기 엄마가 재혼할 남자를 데려올 수 있지? 어쩐지 그날 당신 만두 가게 갔을 때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영 배워먹은 것 같지 않더라니. 하나는 만두나 빚고 하나는 교사도 아닌 시간 강사? 역시 첩년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를 콩나물 무침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신우. 이런 자리라도 신우의 말은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일어나려던 그 순간 동생이 제 허벅지를 꾹 누르더니 눈빛으로 본인에게 맡기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저는 동생의 태도에 화를 한번 꾹 내렸죠. 제가 화를 참는 모습을 확인한 동생은 망설임도 없이 신우의 얼굴에 콩나물 무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네 년도 학교에서 첩질하고 있어서 그런가? 네가 쫓아다니는 그 남자 3년이나 쫓아다닌 것도 모자라서 최근 유부남이 되었는데도 목을 맨다며. 유부남 됐는데도 같이 니네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이라며. 그거 그 유부남 와이프도 알고 있니? 아 맞다. 곧 알겠네. 금방 학교 선생님들한테 소문이 쫙 났으니까. 우리 엄마가 콩나물 무침이라고? 네가 콩나물 무침이 아니고 아주 자기는 깨끗한 인생을 산다는 듯이 말하네. 저도 동생의 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지 신우가 순간 당황하면서 반박하더군요. 내가 무슨 첩질이야? 너 증거 있어?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라고? 나는 이미 그 남자 결혼하고 나서는 다 이증 상태라고. 어디서 별 시덥지 않은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난리래? 엄마 아빠 전현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오빠 너도? 저런 배우지도 못한 년을 배우자라고 데려와서 이 난동을 피우게 해? 선생님이라더니 아주 말이 청산유수더군요. 하지만 저희 동생은 이미 친구들을 통해 신우의 정보를 싹싹 긁어모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동생의 입에서 불륜 상대인 남자 선생님의 이름까지 나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왜? 내가 이름까지 말하니까 더 이상은 발뺌도 못하겠나 보지? 저기요, 한국이 좁은 나라라고 안심하셨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알아서 져야죠. 그 남자가요, 당신이 쫓아다닌다고 너무 짜증난다고 자기 동료들한테 다 소문을 냈더라. 당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세요? 저기요, 한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하셨어요? 여기 사람도 아닌 동물이 있네. 아차, 사람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평소에 심부를 잘하고 다니셨어야죠. 주변에서 당신 성격 장난 아니라고 소문도 다 났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욕해? 당신이? 어림도 없지. 우리는 하늘에 맹세코 떳떳하지 못한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 저 대신 나서서 신우를 제압하는 동생.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 한 장을 남편의 가족 앞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당신이 쫓아다닌다고 소문내더니 결국 뒤에서는 서로 만나고 다녔더라. 재미 좋으셨어? 가정도 있는 남자랑 놀아나니까 재미가 좋았냐고. 왜? 더 날뛰어보지 그래? 우리 엄마가 무슨 첩이라며. 그럼 너는 대첩이라도 되겠다. 사진을 본 신우는 이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난동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 와중에 동생은 호락호락하게 핸드폰을 내어주지 않았고 자기 풀에 지쳤는지 씩씩거리면서 거짓말이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모두 전현이 하는 말 믿지 마. 저거 다 조작이라고. 다 조작이야. 저기 있는 사람 나 아니야. 다들 저거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들어간 자리인데 그걸 저런 행동으로 날려먹겠어? 진짜 아니야. 당신들 왜 그런 눈으로 봐?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내가 아니라니까. 룸에 있는 모두가 조용히 신우의 행동을 쳐다보기만 하자 제 풀에 꺾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약속하는 좋은 자리에서 난동을 부려놓고는 반성을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해서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더군요. 그러길래 제가 평소에 신우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을 때 만나게라도 해주지. 지금 이 상황이 와서 조용히 처리하고 넘길 일을 크게 만들었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가족과 아저씨는 언짢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초토화돼 버린 상견례장에서 시부모님은 우리 앞에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신우라는 사람은 미처 다 떼내지도 못한 콩나물을 몸에 대롱대롱 달면서 우리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났네요. 사부인, 그리고 곧 사부인과 결혼하실 분,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 사과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당사자인 제 아들은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작은 애는 우리가 단단히 버릇 고쳐놓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애 사생활은 부디 저희끼리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정말 힘들게 임용고시 붙어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시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비는 모습이 못내 짠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한 행동은 절대로 가볍게 용서받을 일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냉랭한 모습을 보이자 급했는지 먼저 빌면서 말하는 신우.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이 일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그 사람 안에 이 일 몰라요. 이 일이 소문나면 저 진짜 교직 자리도 벗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참,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신우이는 이 와중에도 자기의 잘못을 덮자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남편 될 남자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지만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생기더군요. 동생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 비는 시부모와 신우를 내려다보면서 한마디를 더 날렸어요. 그래, 자식을 이렇게 키운 게 마냥 부모의 죄만은 아니죠. 그래도요, 우리 가족 정말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우리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 그리고 우리 언니 엄마,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도 참고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언니한테 다시 비세요. 그리고 거기 너, 네 년이 뭐라고 자기가 저지른 더러운 짓은 잊은 채로 우리 가족을 욕해?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고 지금은 아빠가 없지만 우리 자매는 절대 부모님 무릎 꿇릴 짓은 하지 않고 살았어. 알아들어? 너희 오빠 혼자 맞고 싶지 않으면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일목요연하게 써서 우리한테 가져와.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테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집 욕하거나 우리 언니한테 되도 안 되는 시집살이 시키면 이 증거들 당장 뿌려버려서 네 앞길 막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주 당당하게 제 앞에 나서서 말하는 동생. 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게 여겨졌어요. 나중에 상견례장을 빠져나오고 동생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동생은 혹시나 제가 결혼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주려고 몰래 신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사진은 그런 소문을 듣고 둘이 자주 출몰한다는 숙박업소 앞에서 찍은 거고요. 언니가 형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결혼은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언니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증거들을 꺼내려고 했어. 그런데 그년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어떻게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그딴 버릇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 나도 절대 그런 가족은 사양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증거 까기로 결심했고. 언니도 알아야 해. 언제까지 사람이 엄마처럼 좋은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사람 사는데 선한 행동만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은 정말 나쁜 마음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부끄러운지 괜히 화를 내는 동생을 보면서 내일은 이런 이쁜 동생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과 저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날 자신의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할 줄 전혀 몰랐다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엄마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빌었어요. 상견례장에서는 경황이 없었다고 말이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제가 먼저 나서서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날 그렇게 자리 파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동생 챙기느라 빨리 답을 못 줬지. 미안해. 그리고 장모님, 부디 동생 행동만 보시고 저희 집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 절대 심성이 나쁜 사람 아니고요. 저희 가족도 왜 그런 동생이 태어났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분도 함께 자리하시죠. 그날은 제가 동생을 빼놓고 가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사죄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래도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게.
그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자네 잘못이 되겠나. 나도 자식을 둘도 봐서 자네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잘 아네.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크는 법이던가? 나도 충분히 그날의 일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네. 아이, 그보다 사부인이랑은 마음 잘 추스르고 계시나? 안 그래도 내가 걱정을 좀 했네. 자식 일이라지만 덥석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니 나도 경황이 없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성격이 순하지는 않아서 말이야. 엄마도 이미 그날 신우의 행동은 덮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잘못은 신우가 했는데 왜 괜히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 하겠어요. 저도 엄마의 마음과 같고요. 그러니 일단 준비하던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게. 우리 딸도 자네를 참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지? 결혼하면 더 잘해줘야 하네. 내가 다 지켜볼 거야. 엄마는 가볍게 남편에게 압박도 넣었고요. 말로는 자신이 흠이 될까 걱정했다고 했지만 이번 일로 혹시나 내가 마음의 상처는 입지 않았을지 조마조마하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단속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엄마의 말에 남편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고 바로 튀어나온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날이 조금 지나 신우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그날은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날 동생분이 말했던 계획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혹시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고쳐서라도 올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전히 싸가지는 없었지만 순순히 동생이 시킨 대로 계획서를 작성해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우리 가족은 모두 내일 휴가라고 도장을 쾅쾅쾅 찍은 상태랍니다. 동생은 아주 사람 하나 잡을 기세더군요. 혹시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제대로 교육해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왕 남편과 결혼하면 한 집안 식구가 될 사람이니 신우가 이 기회에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어요. 어쩌면 저희 가족도 동서의 약점을 잡아 해코지를 하고 치사하게 갑질을 하는 것도 같지만 때론 이런 망나니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겐 말보다 주먹이 더 먹힐 때가 있는 법 같아요. 신우도 하루빨리 본인의 행동과 언행을 고쳐서 훌륭하다는 말은 듣지 못해도 제대로 된 교육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을 미래에 뛰어난 인재들이 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부모님의 이혼에서는 부모가 되는 일이 쉽지 않구나 싶었고요. 스스로 사회생활이 가능할 시점부터는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저씨와의 만남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사람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물론 신우는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남의 인생에서 약점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요.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사니 남의 인생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공부 말고도 이런 인성교육에 힘쓸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황사랑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